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과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조율 의사를 밝힌 만큼 일단은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 소환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고 진술 거부권도 아마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부인으로서는 첫 공개 소환이 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과 특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특검에서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특검이 오늘과 내일은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경민 변호사,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진행을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제 연행 방식,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예. 이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변호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이제 조율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특검에서는 일단 소환 시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해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집행에 나서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됐으니까 정식적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상일 평론가,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변호사 선임계 안 내다가 이제 와서 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여론이 과히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예. 때에 따라서는 조사를 받으러 나갈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은 그냥 계속 버티면 뭐 그것으로서 본인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지난번에 굉장히 국제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창피할 정도의 뉴스가 타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론이 과히 좋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는 버티는 방식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오늘 밝힌 내용을 봐도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이 말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소환을 전제로 한 조사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지금 내일 뭐 우리도 지금 다루고 있지만 내일 사실 모두의 초미의 관심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예. 특검에 출두하는 게 이제 포토라인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특검 입장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지금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사를 하는 것과 윤 대통령의 그 조사까지 이른바 전선을 두 개로 넓히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데다가 선택과 예. 집중의 전략에서도 특검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거는 자신들의 수사력으로도 좀 쉽지 않다고 봤는데 마침 예. 거기서 또 배보인 변호사를 이제 변호계 선임계를 제출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서로가 약간 휴지기를 좀 갖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여론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선임계 제출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인 창구가 생겼으니까 예. 한번 협의를 특검에 한번 해봐라라고 공을 넘기는 것도 있고 특검은 그걸 명분 삼아서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은 김 여사의 수사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펼쳐놓고 예.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말 그대로 김 여사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예.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은 보조에 불과한 거고. 근데 윤 전 대통령의 그 구인과 체포, 소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노출될 경우에는 예. 오히려 본인들이 해야 할 수사의 원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약간 한번 후퇴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어서 예. 양측이 일종의 변호사 선계를 둘러싸고 서로가 서로 간의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이렇게 휴지기를 갖는 그런 상황이 저는 사실은 지금 벌어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상일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 내일 김건희 여사 조사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뭐 자료가 더 많으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예. 김건희 씨가 그렇게 많이 가담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거기에 그렇게 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게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유리할까 싶고요. 어쨌든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지난번 브리핑을 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좀 더 점검을 하고 예. 그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서로 명분 축적과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경희 변호사 변호인단을 선임을 제출했으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뭐 선임했으니까 계속해서 모레 이후부터도 같이 얘기를 계속 해보자라고 한다면 계속 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뭐 소환 조사 이런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체포영장도 이제 집행 시한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집행 시한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로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집착을 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 자체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 자체가 이게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청탁을 받고 그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공무원하고 어느 정도 결탁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이런 청탁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려고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특검에서 이제 수사 혐의를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윤 전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관여가 됐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를 시키려면 공무원 관계가 이런 부분이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아마 추후에도 이게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의를 할 테지만 뭐 집행 시한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뭐 집행을 하는 쪽으로라도 가더라도 그렇게 해서든 계속해서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어제요, 2017년 때였죠. 국정농단 당시 수사 때 윤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언급을 했는데 당시 영상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때를 어제 특검이 언급을 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특검이 저 때를 언급한 이유가 강제로라도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그렇죠. 거였을까요?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우리 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당신이 그때 수사팀장 아니었느냐. 당신은 그때 이렇게 강제로 구인하면서 왜 당신이 지금 피의자가 됐을 때는 예. 안 나온다고 하느냐.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하면서 일종의 국민에게 여론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저 때도 이제 사실은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최소한 씨가 국민의 여론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예. 저게 옳으냐 그르냐 그 얘기 논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수사팀장으로서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이건 부당한 수사고 거부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아예 구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뭐 방어권에 보장된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 화면을 이제 10년 전의 것을 소환함으로써 예. 오히려 이제 그 여론전에 우위에 좀 서겠다는 것과 윤 전 대통령 당신의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압박하는 두 가지 용도로 아마 꺼내든 것 같은데, 예. 어찌됐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부모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 과정을 지금 거치는 그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얘기가 법사위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최순실의 닮은 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당시 특검이 최순실 씨를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구치소에서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때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체포 불응하면 저렇게 가서 끌고 나왔는데 본인은 속옷만 입고 들어넣어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 갖고 인치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 공권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서울구치소라든가 또 교정관계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했고 특검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뿐이다. 그러면 김상일 평론가님, 네. 저때 상황을 윤 전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적용이 안 되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이 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경찰 수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이제는 특검 수사도 안 받겠다. 법원에도 안 나가겠다. 이거는요, 정말 본인이 법조인이었나 싶은 상황인 거죠. 예. 정말 무도하고 무법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기억을 하고 안 하고가 윤석열 피고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 생각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 지지 그 지도부를 세워가지고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겠다. 법적으로는 본인이 해볼 도리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경민 변호사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을 했죠. 끌고 나오는 거를. 그러면은 다 고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발을 하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도 포함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강대 대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지금은 뭐 조사에 응할 수가 없고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특검에서 이렇게 뭐 체포영장의 효력에 기해서 이제 물리적인 이 물리력까지 행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형 집행법에 나오는 그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속옷 차림이었다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이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강대 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고발까지 나가는 모습은 향후 본인이 이렇게 이제 수사에 거부를 했고 수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이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 본인이 특검에 출석을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제 어쨌든 가고자 하는 방향과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향이 사실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조금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불법적으로라는 말이 들어있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웃어요, 기사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불법적. 근데 이게 특검이 현재 이제 제가 아는 바 상식에 따르면 예. 교정 당국이 수감자와 지금 그 인치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집행하는 있다고만 거예요.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규정이 애매해가지고 서로가 해석을 두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교정 당국이 아니라 이제 특검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도 이제 국회에서 얘기했지만 그 교정 당국과 협조해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동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특검 수사 자체를 지금 우리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적인 내가 특검의 수사에 내가 할 수가 없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지난 공수처 수사부터 쭉 내려오면 일관된 게 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 방식, 불법적인 뭐 이런 그렇죠. 수사, 이게 계속 예, 불법이라는 예. 단어를 쓰는데 아마 그런 일관된 맥락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제는 그렇다면 특검이 지난번 이번에 보니까 뭐 사진 채증까지 했다는데 아마 다음에 갔을 때는 교정 당국의 손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관들이나 특검 뭐 검사들이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교정 당국과 어떻게 협의하냐가 관건인데, 저는 교정 당국이 지금 뭐 이렇게 협조를 지금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뭐 체포영장까지 재청구하는 쪽으로 특검이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입장을 얘기하고, 어쨌든 교정 당국도 법무장관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무장관이 지금 교정 당국과 협의해서라는 말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상현 평론가께서 어떻게 이 체포영장 집행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저는 수갑이나 결박을 통해서 채워가지고 그냥 끌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일단 손발이 자유로운 상태와 결박이 돼 있는 상태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저게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그냥 강제 구인도 아니에요. 오죽하면은 체포영장이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하러 가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체포라는 과정에서는 물리력 동원이 저항을 하면 그 저항에 대한 반대, 어떤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것이 불법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법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법을 다 무시하면서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만 불법으로 규정해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예. 과연 헌정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인지 법치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인지를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연초에 보수 유튜버들의 조언대로 그 상황이 펼쳐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경호처까지 한동훈이 같은 또 최상목이 같은 배신자가 나왔다.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혼자 알몸으로 버텨야죠. 우리 자유파 국민과 손잡고. 지난 1월 3일 윤석열이 종종 조언을 구해온 극우 유튜버 고성국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특검이 체포하러 오면 알몸으로 버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자는 국민 말은 더럽게도 안 들으면서 김건희와 극우 유튜버 말은 참 잘 듣습니다. 최소한 1월이면은 그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관저했을 때죠. 그때 체포영장 집행할 때 얘기 공수처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황명필이라는 최고위원 저분이 너무 과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뭐 탄핵이 될 걸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구속이 될 걸 예상했습니까? 재판이 진행될 걸 예상했습니까? 그때 말 그대로 대통령이 그때 이제 탄핵이 된 상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관저에 있을 때 일법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그 당시 이제 뭐 서부지원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대통령이 저항을 하다 결국은 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오면 그 알몸으로 버텨야 한다는 얘기가 속옷까지 다 벗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고립무원의 처지가 돼 있다. 지금 자기 주변에서 도와준 사람 하나 없고 예. 전화 받는 사람조차 없다는 말을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버티는 건 당신이 어떤 식으로도 혼자 버텨야 한다는 얘기지 그 옷을 벗고 투쟁하라는 뭐 지침을 줬다는 식으로 저렇게 말하자면 망신주기식으로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데 이자는 저자는 하면서 얘기하는 게 과연 저게 민주당의 최고위원의 말의 품격이 맞는 것인지도 저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거나 그다음에 또 가서 이제 그 진술을 하고 안 하고는 피의자 방어권에 부합하고 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극우 유튜버의 지령을 받고 마치 대통령이 무슨 인형처럼 조종을 당하는 듯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여당의 최고위원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아마 저는 고성국 그 유튜버는 윤 전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당신이 이건 버텨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수사를 해석하는 게 마치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옷을 벗고 있어라 그런 얘기로 해석하는 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황명필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입니까? 네네. 근데 우리 최수영 선배님의 말씀은요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해석을 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 과거에 극우 유튜브만 보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러면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때 봤던 내용이 떠올랐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예.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윤석열 피고인의 책임이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데 비다나 씨라고 해가지고 무속인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무속인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3시에요? 네, 오늘 3시가 비었어요, 갑자기. 예, 갈게요. 네.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 그 배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나와 뭔가 함께 했을 때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고요.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가져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 그때는 장관이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장관이 먼저 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친밀감 형성 이거에 좀 주력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그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첩의 내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외환을 유도를 했던 부분,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입을 열지 않다 보니까 예. 좀 수사기관에서는 그 수첩의 내용에 대한 진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의 가담자는 누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자 좀 계속해서 이제 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라포 형성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앞으로의 그런 입을 열고 그다음에 이제 수첩의 진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란 특검에서는 지금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추가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긴밀하게 뭐 소통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이 계엄에 가담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조금 이제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되는 대목입니다. 예, 일단 최순실 노상원 씨는 뭐 계엄도 그렇고 거기에 굉장히 좀 밀접하게 좀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이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 사실 계엄의 저 사전 모의에 가담한 흔적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그런데 과연 이분이 정말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이 현직에 있는 군인들과 통모해가지고 정말 북을 자극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 저는 사실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전직 정보사령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옛날에 대북 공작을 어떻게 했을지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전직 사령관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일종의 뭐 NLL을 먼저 자극해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그런 메모도 뭐 등등이 있었다고 많았었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이제 빼곡하게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예. 정보사령관은 실질적으로 제3국을 통해서 북한과 접촉하는 그런 공작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경험, 그다음에 상상력,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거지. 이걸 가지고 현직 정보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군의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했을까? 전 그래서 최근에 드론 전 사령관 같은 사람도 소환했을 때도 지금 특검이 별로 수사에 진 척이 없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외환자 자체가 외국과 통모한다는 전제 조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북한을 자극했으면 북한이 뭔가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지금 전혀 징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노상원 수첩을 뭔가 하려고 지금 그래서 관계 형성도 하고 좀 더 털어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털어놓을 거라면 뭐 검찰은 뭐 못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외환죄 입증은 참 특검이 이 부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혐의는 있어 보이고 의혹은 가지만 예.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이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출석을 합니다. 일대 공개 출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장 앞에서는 포토라인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조금 김사일 평론가님. 네. 남편이 윤 전 대통령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일단은 별 잡음 없이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진술과 정황 증거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버티면 양형이나 모든 거에서 좀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피고인처럼 정치 투쟁을 통해서 향후 정치 세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부활하려는 계획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정 투쟁을 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보다는 상당히 법적인 대응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윤석열 피고는 지금 법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반포기 상태고 그 강성 지지층을 흩어지지 않게 해서 정치적으로 사면이나 나중에 뭐 이런데 유리한 국면을 정치적 갈등 국면을 계속 강화해 가려는 아주 나쁜 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예. 추측합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소환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환을 한 게 뭐 한 2, 3일 전에 소환을 한 게 아니라 한참 전에. 그렇죠. 거의 한 보름 전에 이제 이런 날짜를 이제 박아두고 이제 이날 나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이에 뭐 조사를 앞두고 이제 뭔가를 뭐 지병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조사 시한을 미루는 거를 미리 방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은 일단은 이제 소환에 응한다라고 하니까 뭐 소환 조사를 해서 이제 아마 조사 시간은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또 이제 본인이 뭐 건강상의 뭐 이런 이슈를 들면서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퇴정을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해서 일단은 뭐 소환 조사 자체는 응하는 것이 본인 예. 입장에서도 나는 출석 불응을 한 게 아니라 출석에 응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수사팀에 협조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그런 기반을 쌓는 그런 내용이 되고 예. 이후에 뭐 조사 시간이라든지 조사 횟수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환 조사 때 응했으니까 앞으로의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제 뭐 편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좀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예. 조금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뭐 내일 상황이 돼봐야 되겠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중간에 좀 조사를 좀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일반 피의자들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수사기관에서 먼저 그런 걸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이제 조사를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은 잠시 휴식을 부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제 휴식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런 몸 상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후에 다시 소환을 하는 방법도 또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특검에서는 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해라라고 했을 때 뭐 조사 자체를 6시 전까지만 이제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그게 이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응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예. 갔을 때는 뭐 이제 기존에 뭐 이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피력을 해왔었고 이번도 이제 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뭐 조심스럽지만 조사를 받다가 그런 몸 상태가 되면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뭐 조사를 좀 이어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내일이 돼봐야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최소영 평론가님 김건희 여사가 어떤 말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입장을 내거나 말을 해가지고 해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많은 말은 하지 않고 그다음에 침묵하면서 들어가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적 관심도 있는 데다가 예. 사상 초유의 사실 영부인 출석이잖아요. 전 영부인이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간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레토릭 성실히 조사받겠다. 아, 그 한 정도? 점 의혹이 없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충분하게 특검에서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고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론도 안 좋은 데다가 예. 도대체 뭐 출두하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느냐 또 이렇게 좀 이제 그 말은 여론이 좀 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거기서 너무 장황하게 밝히면은 그게 또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아마 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서 뭐 성실히 조사받겠고 국민 여러분의 뭐 지적에 저 충분히 알고 저희가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예. 뭐 이 정도 저는 그걸 예상하고 아마 변호인단도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하라고 조언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예. 제가 변호인단이라도 그 정도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사는 포토라인에 서겠지만 그렇게 짤막하게 얘기하고 아마 나올 때도 저는 비슷한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마 차후 계속 수사를 통해서 소환을 통해서 더 진실하게 밝히겠다. 뭐 그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관련해서 뭐 사과라든가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 거 직접적으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뭔가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거는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냥 이야기지 그게 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뭐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결국은 제 생각도 김건희 씨는 그냥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는 말만 하고 뭐 조사의 빌미가 되거나 나중에 조사 결과에 악영향을 주거나 이런 이야기로 번질 수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일단 내일 하루만 조사한다.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의혹들이 그 정도로 많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뭐 16개 지금 뭐 혐의인데 사실은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뭐 삼부토건의 이기훈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집사게이트의 김예성 씨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 하루로서 이제 조사가 마감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환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변호인과 이제 조율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조사에 계속해서 뭐 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 가지고 뭐 아마 내일이 시작일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이 그러면 그 조사하는 방식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비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기정사실이라고 평가가 많은데 어느 시점에 이거를 청구하느냐거든요. 이 녀석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이제 뭔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또 구속 기간은 또 이제 최장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20일에 또 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삼부토검부터 수사를 시작했던 게 이 나머지 내용들이 그동안 이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놓고 같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좀 의도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좀 중요한 핵심 피의자들이 아니면 뭐 참고인들이 이제 응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면은 아마 그런 진술까지 다 받아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신변과 관련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수사가 지척이 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심을 받는 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인데 최소영 변호사님, 홍준표 전 시장이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2023년 7월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예고에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합니다. 네. 이것이 왜 갔느냐? 이것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 2년 반 하면서 순방을 뭐 사전 선발 때도 가보고 예. 본대도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만은 사실 순방 원래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나라를 예고 없이 들린다는 게 정말 보안상이 아니면 잘 안 쉽지가 하죠. 않거든요. 예.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중동 파병 때 그거는 이제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예. 거기 들리는 곳을 이제 그때 청해부대가 어디 있던 데를 동명부대가 있던 데를 가는 거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간 거는 그거는 보안 문제 때문에 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인데다가 물론 전쟁 중인 나라였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방문이 보안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신변 안전 때문에 그런데 가서 재건 문제를 상의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그 당시 꼭 필수 불가결한 이슈였느냐 예. 꼭 챙겨야 할 사안이었느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직후에 폴란드에서 재건에 대한 또 그런 포럼도 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원장관이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이제 인근 지역 리투아니아를 가는 걸 통해서 혹시나 우크라이나를 끼워 넣음으로써 특정 기업에 좀 유리하게 이거를 재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소식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이런 것들을 좀 노린 것이 아니냐. 예. 특검이 보는 지점은 딱 그거 하나 정밀 타겟이 그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입증 그래서 박진 전 장관까지 지금 소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홍준표 전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만일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거는 내란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력과 휘발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을 위해서 어떤 이제 정부가 움직였다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라고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지켜봐야 할 사안이죠. 예. 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안 일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거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안 일정을 짜면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이툰 부대를 가가지고 장병들을 위로한다. 그러면 그 위로가 정치적으로나 대통령의 행위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쟁 중인 국가를 대통령이 보안 일정으로 왜 가죠? 거기에 우리가 막 파병한 뭐 장병들을 위로하러 갑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논의한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거기 가지 않고도 논의가 가능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거기를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이 의심하는 주가 조작을 위한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그런 거일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를 한번 대회상해 봐도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통령이 간다는 건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석될 수가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주는 시그널이 좀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에 오기도 하고 국방장관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무기 지원과 관련한 이제 논의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련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도 이제 책임 있는 이제 자유 동맹의 이제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말하자면 자유 진영 대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 진영의 대리전 같은 양상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논의됐다는 게 전후 재건 사업이었다는 거죠. 당면한 현재에 대한 뭐 무기 지원 같은 경우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러시아 입장이 그랬어요. 한국이 만약 직접 무기 지원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상응한 대가를 푸틴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 했기 예.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아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왜 우크라이나 갔을까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한 것이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의 우리 해석들도 그랬어요. 우리도 책임 있는 자유진영 국가의 일원으로서 예. 여기에 동참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전후재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국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줄을 이뤘는데 이게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된 거죠. 예. 근데 제가 홍진영 시장의 얘기를 아까 끌어오는 거는 만일 그게 특검이 그걸 입증해 버린다면 이건 다른 문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프닝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전체적인 어떤 순방 일정에서의 한 자락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 만일 그것이 의도되는 것이었고 그런 흔적이 특검이라도 증거를 찾아낸다 할 경우에는 이 사안은 사실 굉장히 최소일 평론가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정치적으로 큰 민감한 사건이라는 사안이 말씀이시죠.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실질적으로 특검에서는 그 시기 지금 현재 드러난 거는 시기가 그냥 맞물려 있다는 거지 인과관계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근거를 특검이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일정과 관련해서도 뭐 박진 전 장관을 이제 소환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산부 토건 그 산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모든 일련의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주가가 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퍼즐을 맞춰가기 위한 취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짜맞추고 난 상태에서 이제 소환 조사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정말로 이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혐의를 다지기 위해서 관련자들을 소환을 하는 일정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종호 전 대표가 오늘 영장 심사 받았거든요. 구속이 된다고 하면 특검으로서는 탄력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예. 산부 토건에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에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증거인멸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뭐 구속 여부가 아마 이 김건희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결정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국회에서 찍힌 사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진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김상일 평론가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게 보면 네. 이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주식에 대해서 재산 신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식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저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신고되지 않은 주식이라면 예.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논란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어떤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저런 걸 하는 것이 과거에 김남국 뭐 의원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해가지고 의원직까지 그만두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생각한다면 저런 것들을 지금 중진이고 법사위원장인 분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예. 정말 그 업무 시간에 부적절한데 저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굉장히 좀 약간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 같고요. 예. 그 법적인 부분은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 쪽에서 문제를 예. 제기하고 뭐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저 내용을 보면 주식 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하고 문제는 뭐냐면 저 계좌의 주인이 그러면은 이 의원 계좌냐? 네. 그게 아니고 지금 보좌관 명의의 그렇죠. 계좌로 네. 나오거든요.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국회 사무총장 때부터 이 의원을 보좌했다고 하니까 꽤 긴 한 10여 년 가까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 의원을 보좌해온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식구 예. 같은 개념이에요. 강선우 의원의 동지와는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정말 가족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의 그 명의로 된 주식이란 말이죠. 근데 예. 이게 합하면은 뭐 네이버 등등 포함해서 한 1억이 넘는다 그래요. 이건 금융실범법도 위반이잖아요. 공직자윤리법은 당연히 위반이고 예.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한다가 우리 금융거래법의 원칙인데 근데 예. 이건 난 차명으로 했는데 근데 해명이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게 보좌관 전화인 줄 알고 와서
이걸 봤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러니까 여권이 야권 때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이 사안은 물론 이제 뭐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비할 영부인의 직위에 단순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예. 국회 법사위원장이고 더더군다나 이분이 얼마 전까지 그 인수위격인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업무 담당하는 위원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해 충돌의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정책을 세우고 5년에 입안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지금 보면은 전부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LG, CNS 네이버. 이게 예. 말하자면 그 AI 관련한 업무에서 다루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주가 부양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해 충돌을 넘어서 이것이야말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가장 금도를 넘어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민주당이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이건 꼬리자기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좀 달라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강행해가지고 이춘석 위원장을 앉혀놨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과연 이렇게 이런 분을 공적인 인식이 전혀 없는 분을 이렇게까지 했던 건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고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윤리감찰 정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나중에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 의원이 의원직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김남국 의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의 은밀한 재산권과 관련된 그 굉장히 그 뭐 개인 정보의 내밀한 부분까지 뭐 당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의 어떤 범죄 행위 이런 거를 당이 다 같이 책임을 져라 이런 건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당은 당연히 이런 거에 있어서 뭐 저런 것을 비호하거나 감싸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 이게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려면 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이 의원 돈이어야 되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주체가 이제 본인이라는 게 어느 예. 정도 증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지금 해명을 하기로는 뭐 보좌관이 뭐 휴대폰을 잘못 가져갔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잘못 부분이 가져가서 그거를 들여다본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해명을 이제 하고 그렇게 있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당시의 주식이 정말로 이제 누구 돈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는 누구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보좌관 명의의 계좌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확보가 돼야 그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일단은 지금 뭐 이 혐의로 고발이 되었다고 하니까 아마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고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올해 초 재산 신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따르면 본인의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형사 고발도 하겠다고 하는데 최선판은 예.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위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이 돈의 출처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저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정청래 그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뭐 지시를 하고 했던 것만큼 저는 근데 이거를 제가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냥 형식적인 조사 하는 흉내만 내고 뭐 본이 이렇더라.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당의 윤리감찰단이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동료 의식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그 아무리 외부로 구성된 인사라고 하더라도 예. 좀 말하자면 좀 손방망이 징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그래서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최소한 그럼 이 사안을 밝히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도록 정권을 부여해 줘야죠. 윤리감찰단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자 맡겨놨으니까 지켜보겠다. 예.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시간 벌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안은 저는 다시 말하지만 엄중해요. 이거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해서도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이게 국회의원에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 업무를 위반하던 분이 이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 저는 예. 이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관계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예.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라 공격하는 민주당의 행태도 저는 그거는 똑바른 말하자면 등치 지킬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아니 자꾸 김건희 씨와 민주당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민주당은요 하나의 조직이에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해 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이런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한 상황에 대해서 그 조직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다 같이 가담하고 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연좌제식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하시면서 민주당을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춘석 의원의 꼬르째르기를 당이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은 수사권은 없어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소명을 다 받아보고 그런 소명이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보직 해임 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면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춘석 의원의 입장은 일단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만 차명거래 사실은 결코 없다고 조금 전에 SNS에 썼습니다. 진상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또 어떻게 파장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그 문자 SNS 문자는 어제 논란이 되면서 오늘까지도 파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또 역풍이 부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보신 것처럼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고받은 이 SNS 문자 메시지가 이제 또 사진이 찍혔어요. 여기 보면은 몇몇 사람에 대해서 복권 요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주고받습니다. 이거 두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봤는데 이 사면 관련해서 야당의 대표 격이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요. 의견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이례적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듯이 예.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물밑 채널을 통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게 드러났을 때에 책임을 안 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인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해왔던 거니까 국민이 알게 됐는데도 이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그러면은 시시비비라는 것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것은 기득권과 특권층의 카르텔처럼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를 정치권에 호소해가지고 저도 사면 명단에 넣어주세요. 만약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예.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알고 자기들끼리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자기 편 챙기기를 하는 건데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에게 이제는 좋게 보일 수가 없는 이미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고민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송원석은 정치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표리부동 이런 게 따라 붙을 겁니다. 예. 상징적인 굉장히 이런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창 평론가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여기 이 관련된 인물들이 지금 다 보수 진영의 인사들인 거죠. 그렇죠. 이 인물들하고 연관지어서 해석하면 어때요? 사실 저는 그래서 더 부적절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해야 되고 예. 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야당 대표의 얘기를 그 대통령 비서실이 사면하면서 혹시 뭐 저희가 빠뜨린 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 대표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좀 챙겨주는 게 어떨까요? 이게 국민 통합과 사면의 정신에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는 나쁜 일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걸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정치가 행정이 아닌 거는 우리 사회의 일들을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 그거를 절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거론되는 분들이 뇌물, 그다음에 억대 금품 수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잖아요. 예. 지금 제가 이름은 다 검명하지 않고 혐의들만 그래요. 그래서 의원직 상실한 분도 있고.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게 그러면은 야당이 됐고 전에 여당이었는데 그렇게 좀 말하자면 국민 통합과 어떤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사면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밖에 없었을까? 과연 이것이 어떤 국민적 상식선이라든가 보편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분들인가? 예. 이런 점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이게 공개가 됐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가는 하지만 보면서도 그래 이런 분들이라면 이제 다시 한번 사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좀 공감 능력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송원석 지금 원내대표 문자는 더욱 배로 아쉬운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렇게 거센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지금 거론되는 대로 지금 있었던 이 분들이 정말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에게 1대1로 추천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라는 데 대한 기준점이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우리 당이 처한 상황에도 조금 이게 결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워낙에 고유한 권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그러니까 민생 관련 그런 사면에 대해서 1차적인 검증 그리고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사면에 관한 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견 수렴 단계고 아직 최종적 검토 내지는 결정은 이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민생 사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특사 때마다 그 대통령실과 여야 간에 그 특사 대상에 대한 의견 교환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다각도로 뭐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면 관련해서? 근데요, 기본적으로 사면과 관련해서 분명한 철학이 있다면 의견 청취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번 사면은 민생 위주로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사면은 기본적으로 아주 극히 최소한으로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할 정도로 정말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사면이다. 이런 걸 빼고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의견을 듣는다는 말은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그냥 뭐 같은 이해관계자들끼리 모면하려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서로 뭐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송원석 위원장도 그렇고 이춘석 의원도 그렇고 뭐 최수영 평론가님 국회 잘 아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위에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은 카메라들이 다 그걸 보고 있고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들이 전화기 꺼내드는 순간 카메라들은 다 그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안 필름이라 그래서 각도가 약간 바뀌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이제 보안 필름을 장착하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사실 당의 고위직에 있는 분이고 국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저 일종의 좀 말하자면은 무신경성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문의 뜻이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아니 남의 전화기라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주식거래하러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러 갔으면 선생님 말을 듣고 공부를 해야 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전화기로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신경성과 함께 제가 얘기하는 본연의 업무에 가장 뜻이 없다. 그다음에 그 송원석 의원은 지금 본인이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입니다. 다 2역을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면 문자를 보내는 걸 저렇게 무신경하고 저렇게 아무렇게 보완성 없이 합니까? 더더군다나 사면은 말 그대로 물론 이제 대통령실의 고위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통합과 국민화합이라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지금 어떤 명단을 보낸다는 게 이게 얼만큼 국민적인 큰 메시지인데 그걸 저렇게 무신경하게 저렇게 아무런 경계의식 없이 합니까? 과거 체리 따봉 하나 가지고 나라가 뒤집혔는데 이건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사면 전체를 이게 다른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실이 본의 아니게 이 송원석 의원의 문자가 예. 이게 오히려 지금 사면을 좀 약간 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쪽으로 조금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그러지고 당초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대통령실도 곤혹스럽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차제에 이거 정치인 사면은 정말 국민적으로 큰 요구가 촉발되기 전에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거래하듯이 사면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가뜩이나 좀 그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정치권에 실망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정치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걸 계기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단한 전기 마련이라는 그 국민의 공감대가 없이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뭐 계속해서 강경합니다. 그 얘기와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정말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국민의힘에서 나온다고 하거든요. 추진하십니까 진짜? 못할 게 없죠. 아니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못할 게 없죠.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쪽 그 분들도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국회 관행상 여야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새로 선출된 당대표가 다른 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그동안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정청래 대표 머리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소인배다운 행동을 하지 말고 대인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제 거대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좀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데 이 정당 해산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 대표가 착수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 어렵다고 보냐면 기본적으로 그 정당이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조직적으로 그걸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거는 그렇게 돼야죠. 근데 선출된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정당 전체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잖아요. 연좌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뭐 이번 선거에 나오기 전에도 1+2 얘기를 의원들한테는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2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 임기 8개월 1년 하고 정식 임기 2년 당대표 또 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 이런 겁니다. 당대표라는 것은요. 제도예요. 제도. 그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역할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게 하나의 사안이라면 민생을 돌보거나 협치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외교에 있어가지고 함께 노력하거나 뭐 등등등 함께 해야 될 제도적인 역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거기를 싸잡아가지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과거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야당 대표를 놓고 범죄 혐의자니까 범죄자로서 나는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야당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역할,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역할을 다 무시하고 독선과 독주로 달린 거와 뭐가 다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유를 뭐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사이다로 가겠다는 거죠.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지금 아마 김상일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본인이 미래 권력까지 넘보는 것 같은데 현재 권력이 아직 3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이제 말하자면은 여당 대표가 민생,
협치 이런 거 관련 관계 자기 없이 대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전 제가 보기에 그것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당 대표가요. 사이다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당 대표는 사이다뿐만 아니라 승커피도 마셔야 되고 찬물 더운 물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뒤가 안 맞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꾸 내란당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한동훈 대표가 그때 본회의장 안 갔으면은 계엄 해제됐습니까? 그럼 내란당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내란당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 구조를 가진 분이 여당 대표가 됐다는 거 이게 정말 앞으로 우리 정치가 다시 동물국회로 또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앞으로 이게 취임하고 하루 이틀의 문제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쭉 간다면 아마 저거는 이재명 정부를 해서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란당은 아니지만 내란을 옹호하고 선을 긋지 못하는 동조당까지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면은 우연을 가정에서 이렇게 빙빙 돌거나 그러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잡아보려고. 그 장동건 씨랑 고소영 씨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분담도 하셨고 부럽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결혼할 때는 진짜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등남 소식 들으니까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빨리 이세를 여자를 만들고 이세를 가져야죠. 이세만 어디서 가질 수는 없어요. 입양? 같은 여자를.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소식에 관심 많으셨을 것 같은데 배우 정우성 씨의 혼인 신고 설이 현재까지는 네. 설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설이잖아요. 예. 이게 했다는 건지 앞으로 할 거라는 건지 예. 앵커님 말씀대로 설인 건지는 아직 안한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 측에서 이 배우의 사적인 부분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우 개인사의 과도한 추측과 이런 관심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소속사 측에서 밝혔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정우성 씨 본인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는 그래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아직은 좀 정확한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 기자님이 뭐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처음에 혼인신고 했다. 이렇게 어느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하게 되면은 연예 기자, 전문 기자로서 감이 딱 옵니까? 아니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게 사실로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입장문을 보죠. 그럼 입장문을 봤을 때 저는 이 입장문은 혼인 신고를 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입장문이라고 소속사 생각합니다. 입장문이요? 왜냐하면 예. 혼인 신고하지 않았다. 부인이 없어요. 다만 과도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라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사와 상의해서 혼인 신고를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직 소속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힘겹다. 이런 저는 이제 내막이 비치는 입장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도 지금 단독 보도 나온 것처럼 혼인 신고한 게 맞다.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가능성이 높다? 네, 가능성이 높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걸 떠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그리고 또 정우성 씨의 소속사에서 네. 어떻게 입장문을 냈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닌 건 아니고 뭐 틀린 건 틀리고 맞건 맞고 이렇게 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인이 없다. 이 부분을 좀 크게 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왜 입장을 내지 않는가 예, 예. 이 부분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이 출생자녀 이제 출산이 됐을 때도 자녀가 출산이 됐을 때도 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지 않았어요. 그때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이 아이의 엄마 측 여성분 측에서 언론과의 뭐 인터뷰가 있다든가 그쪽 변호사 통해서 나온 거고 계속 어떻게 보면 공식적 입장이 없다가 영화제에서 이제 본인이 글로 말하기보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섣불리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은 소속사는 여전히 가만히 있고 정우성 씨 본인이 어느 순간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혼인신고라는 거는. 그 상대방은 지금 누구가요? 네, 예. 그 상대방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이 존재를 아셨을 거예요. 예. 그 이제 혼외자라는 말도 이제 뭐 출생 자녀로 순화해서 쓰자라는 게 행정 절차상의 이제 순화어인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말하자면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났고 엄마가 있어. 왜 다른 여성분이 있었죠. 그때 이제 오랫동안 10년 동안 교제해온 여성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분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도 나왔죠.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일, 힘든 일 함께 했다. 또 뭐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적으로 어려운 일 겪을 때 함께 해줬고 조언을 해줬다. 여기서 저는 이제 힘든 일 겪을 때 힘든 일이 바로 그 자녀가 출생했을 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결혼한 분과 엄마가 아니 이제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예. 사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취재한 거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우성 씨는 아빠로서 이 아버지로서 책임 다하겠다 이거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영화제 석상에서도 말하지 않은 한 여성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취재한 거로는 그분의 마음을 제일 신경 썼다고 해요. 말하자면 10년간 교제하고 있었는데 교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녀가 출생한 상황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여성분이 느꼈을 상처 이 예, 부분에 예. 대해서 되게 이제 크게 신경을 썼다고 저는 들었고 지금 이건 제가 정우성 씨한테 확인한 게 아닙니다만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리고 또 일반 이런 사회생활에 비춰볼 때 사실 지금 이런 혼인신고만큼이나 이 상처받았을 여성에게 어떤 사과의 마음 감사의 이런 것도 다 같이 겪어준 감사의 표현으로 이거보다 더한 게 있을까? 그리고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혼인신고만 한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또 지금 그 여성분의 마음을 계속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혼인신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속사에서는 과도한 관심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정우성 씨가 보통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김준일 변호사 일단 정우성 씨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우성 씨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침묵 속에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이제 고뇌가 있을지는 누구나 짐작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우성 씨 측 관계자의 실제로 따르더라도 아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난해 말에 불거졌던 이 혼외자 스캔들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혼인신고를 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혼인신고하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혼외자가 태어난 사실에 대해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본인이 이제 교제 혹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 혼외자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친생모라는 생모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매우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문제로 상대방에게까지 여파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아니고 이제 혼인신고 설이다 보니까 이게 뭐 혼외자도 그렇고 연이어서 정우성 씨 관련해서 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아니 결혼을 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이것도 충격이셨을 거고 오늘 또 혼인신고설이 있었을 때 그러면 아이 엄마랑 혼인신고를 한 건가 이제 하셨을 분도 있는데 여자친구랑 또 이 부분도 놀라실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예상치 못한 우리가 알게 된 어떤 자녀 출생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번 혼인신고 때도 만약에 정우성 씨가 지금 예전부터 보면요. 첫 번째 여자친구하고도 꽤 오랜 세월 한 9년을 사귀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이제 지금도 굉장히 오래 사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본인과 그 가까운 분들이 보기에는 그 계속되는 어떤 그 뭐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 생활 속에 그냥 정우성은 이럴 사람이지 하는 것에서 이제 선택되어지는 결과로 보여지는데 예. 이걸 딱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아마 대중께서는 연이어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예. 근데 앞서 논란에서 이제 청룡영화상에서 그때 입장을 밝혔나요? 그걸 두고도 조금 좀 논란이 있었죠. 대응에 대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니 진작부터 조금 뭐 글로라든가 다른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하듯이 글로 자필 편지로 좀 입장을 내지 그럴 때는 꽉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영화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남의 잔치에 가서 지금 영화가 초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초점을 본인에게로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정우성 씨는 영화제 혹은 다른 배우나 작품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서 이 영화제 참석을 고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얘기해도 된다. 이제 그런 부분에 차라리 그렇다면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겠다. 이런 측면으로 정면 돌파로 영화제에 참석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정우성 씨에 대해서 변론 아닌 변론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런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 그게 또 소속사 측에서 나오게 되면 예. 본인의 뜻과 다르게 또 사실 아이 엄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가 가거나 어떤 불쾌할 수 있는 단어들이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랜 연애 생활을 통해서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을 아꼈던 거다. 그게 말을 아끼는 게 맞다, 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은 보도가 나오고 보도자료가 나오면 이게 맞불처럼 되고 이러면 정말 의도치 않은 단어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게 연예계 또 뉴스입니다. 그럼 혹시 그런 것도 작용했을까? 이 소속사라는 것이 지금 정우성 씨가 이정재 씨랑 같이 대표로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잖아요, 소속사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오는 뭐 대응 문제도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엔 아니 지금 그냥 소속 배우도 아니고 대표면 네. 책임을 지고 공식 입장을 내야지 왜 공식 입장이 없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어떤 개인 사람인 자연인인 어떤 정우성으로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대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뿐 아니라 이제 후배 배우들의 연기 생활, 작품 생활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회사뿐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런 사생활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 이 부분은 저희의 작품 활동과 관련이 없어서 대응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대중이 보시기엔 분명히 불편한 태도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공적인 업무 부분과 사적인 이 생활 요거를 분리해서 대응해 오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사태가 조금 조용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조용하지 않더라도 한시라도 빠르게 끝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어떤 학습된 공식처럼 많은 이제 연예 기획사에서 이 부분은 사생활 부분이라서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식처럼 됐습니다. 예. 그럼 김진일 변호사 이제 정우성 씨는 자녀가 있고요. 근데 그 자녀와 상관없는 또 가족이 생긴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럼 법적으로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혼인 관계에서 혼외자에서 출생을 하면 이제 뭐 예전에 한창 논란이 그 설명들이 많이 나왔지만 인지 절차라는 것을 거치면 혼외자도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정우성 씨가 인지 절차를 거쳐서 이 혼인 외출생자를 이제 그 아이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법적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혼외자와 그 법적인 배우자 사이에서의 낳은 자녀는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1.5 그리고 자녀가 1대1대1 비율로 이렇게 이제 상속 순위에 따라서 가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정우성 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만약에 보게 된다면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돼 있지만 혼외자 역시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정우성 씨가 지금 배우로서 활동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식적인 활동 소식은 사실 굉장히 뜸했었습니다. 정우성 씨는 혼외자 스캔들 이후 약 8개월 만인 지난달에 한 문학평론가가 본인의 SNS에 정우성 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55년 만에 복간된 잡지 사상계의 정기 구독자가 이제 정우성 씨가 됐다라면서 문학평론가가 사진을 올렸었고요. 또 소속사를 지금 공동 경영 중인 절친 이정재 씨와 함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현지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이제 미팅을 하는 모습 등이 알려지는 등 이 글로벌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아무래도 작품 활동 소식일 텐데요. 올 하반기 공개될 이 차기작 디즈니 플러스의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우 차인표 씨 관련 소식인데 뜻밖의 곳에서 수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학상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작가로서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4일 차인표 씨는 이 황순원 문학상 신진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2년에 출간했던 그 장편 소설 인어사냥이 수상작으로 오른 것인데요. 황순원 문학상은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의 이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인데요. 벌써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상입니다. 작가상과 시인상, 신진상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차인표 씨가 받은 이 신진상은 신인상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 작가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차인표 씨가 SNS에 이 신진상 수상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소설을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니 문학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제부터 잘 써보라라는 격려로 여기고 정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42세에 이 첫 소설을 출간했었는데 58세에 신진 문학 이 작가상을 받게 됐다면서 인생은 역시 끝까지 읽어봐야 하는 이 결말을 아는 장편 소설과 같다며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기는 소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더 겸손히 또 그리고 깊이 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럼 홍 기자님 이 차인표 씨가 쓴 소설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저도 좀 읽고 소개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3년 전에 2022년에 그 발간된 장편 소설인데 제가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뭐냐면 이제 차인표 씨가 굉장히 우리 이야기, 설화라든가 뭐 구전, 가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평상시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이 얘기를 차인표 씨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작가인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것도 있었고 이건 이제 그 뒤에 쓴 거예요. 근데 이거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나라 어느 설화냐면 강원도 통천 지역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독도 강치에 관한 이 설화가 있는데 거기서 착안해서 이 제목이 왜 인어사냥이냐 하면 이제 강치 사냥을 하고 싶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먹으면은 1000년을 산다는 그런 인어 기름 을 얻으려고 인어를 사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민낯, 영생 막 너무 긴 수명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민낯을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설화를 통해서 한국형 판타지로 이 부분을 쓴 거고요. 이제 제가 그 전 소설은 읽었었는데 뭐 그냥 배우가 이렇게 썼다 정도가 아니고요. 문장도 좋고 정말 주제의식도 좋고 아주 좋은 작가입니다. 김준일 변호사 지금 42에 처음 소설을 썼다고 하니까 16년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내가 이제 신혜라 씨입니다. 예. 신혜라 씨도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글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글을 16년을 썼다고 한다면 그 투자한 시간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같이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신혜라 씨의 내조와 응원이 없었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혜라 씨는 실제로 이 남편 차인표 씨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직접 자신의 SNS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글 쓴다고 매일 가방 메고 사라졌다가 오후 5시만 되면 배고프다고 들어오더니 이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전하면서 신인 배우상을 30 직전에 받았는데 신진 작가 상을 60 직전에 받게 될 줄이야. 꿈은 포기하면 안 되나 보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정한 투샷 사진까지 올리고 여전한 인꼬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작가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가는 것 같은데 저 신인 배우상 받았을 저 데뷔 때요. 인기가 그렇죠. 대단했었어요. 대단했죠. 예. 이제 1993년에 한지붕 세 가족으로 데뷔는 했지만 정말 인기 끌었던 건 1994년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이 손가락 하나로 이 대한민국의 여심이 다 녹았고 또 신혜라 씨 마음도 녹아서 사실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회까지 이어졌잖아요. 예.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바로 그 해에 신인상도 받았지만 또 이듬해 백상에서도 그러니까 94년에도 95년에도 계속 신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차인표 씨 나이가 만으로는 57세지만 우리 예전 K 나이라고 하는 나이로는 59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혜라 씨가 60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94년, 95년 받다 보니까 그때는 또 우리가 만 나이로 셀 때도 아니어서 28, 9 이럴 때 신인상을 받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게 보면 30년 단위로 굉장히 갑자기 신드롬처럼 오토바이 타고 나타나서 와 하고 정말 새로운 유형의 못 보던 배우가 나타났다 했는데 또 이제는 정말 제대로 예.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에 나가서 계속 글 쓰다 저녁에 배고프면 집에 그러니까 귀가할 때까지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꾸준함으로 글을 써서 예. 또 이렇게 30년 만에 우리한테 와 또 새롭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오래 본 사람한테서 신선함을 느낀다는 게 보통 그렇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해내기 때문에 저는 차인표 씨의 배우로서의 수명 작가로서의 수명이 굉장히 좀 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배우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작가,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것도 있었나요? 사실 이제 배우를 해보면요. 배우 하다가 감독을 하거나 감독을 하지 않더라도 시나리오 각본 쓰는 사람 많고 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배우가 사실은 제1선에서 관객과 시청자를 만나지만 이제 이건 모든 게 협업이다 보니까 글 쓰여진 뭐 시나리오나 대본이 있잖아요. 연출하는 감독. 혹은 또 PD가 있고 제작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배우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좁거든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란 건 차인표 씨 표현인데 이거는 어렵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하는 작업이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서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말하자면 협업 중에 아주 일부분인 그것에서 느꼈던 어떤 조금의 어떤 많은 혹은 많을 예. 수도 있어요. 갑갑함 혹은 아쉬움 이거를 작품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배우들이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렇죠. 오롯이 화폭 앞에서 혼자 만날 때 그런 협업에서 느꼈던 것과 또 다른 매력과 희열을 느끼는 거겠죠. 예. 강민규 아나운서 이건 뭐 별개 소식입니다만 네. 차인표 씨 하면 늘 뭐 재벌설 뭐 이런 거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380조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오늘 들었습니다. 아, 네. 380조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 활동에 전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 오늘 나왔는데요. 배우 차인표 씨도 본인을 향한 이 금수저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부인인 신혜라 씨도 한 방송에서 이 380조 재산설에 대해서 부인한 적은 있는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 최근에 차인표 씨가 등장을 해서 이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었습니다. 유튜버가 금수저라는 소문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그게 좀 와전되고 과장된 부분이 많다라고 운을 떼면서 본인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는 헤어지셨고 아버지는 집을 떠나셨었다. 이어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챙겨주시기는 했지만 새 출발을 위해 어머니와 미국에 가게 됐다라고 밝혔고요. 이 20살에 미국에 가게 된 차인표 씨는 알바도 하면서 이 생계를 책임지면서 주립대학교에 편입해서 경제학과에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졸업 후에 뉴욕에서 영업사원으로 1년간 일을 했지만 이게 적성에 맞지 않았고 당시 개인적인 고난으로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한국으로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다가 연기자가 됐다면서 사람 일은 참 모르는 일 같다라면서 허심탄회하게 유튜브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성도 총격, 사제 총격 사건에서 왜 이렇게 늦게 진집했느냐 의문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전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강민규 아나운서,
70분이나 늦게 들어간 이유가 뭐로 나왔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서 총격 사건 당시 이 경찰 무전 녹취록을 확보를 했는데요. 예. 당시 신고 접수 후에 경찰서와 이 현장 출동한 지구대 팀장과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 그리고 신고 4분 만에 이 연수 경찰서 상황실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이 테이저건과 방탄복, 방탄 헬멧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7분 뒤인 9시 42분에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는 지시도 내렸는데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현장 경찰관들이 진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진입을 안 했죠? 문을 못 열었나요? 이 현관문은 열 수 있었거든요. 예. 비밀번호도 확보가 된 상황이었는데 들어갈 경우에 이 피의자가 사제총으로 경찰관들을 공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이 방탄복은 착용을 했는데 예. 방탄 헬멧이 없었고요. 이 방패는 있었지만 이게 방탄방패가 아니었다는 이유고요. 예. 이어서 경찰 기동순찰대도 도착을 했지만 방탄복이 아니라 방검복을 입은 상황이라서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총격 사건이기 때문에 다 갖추어서 들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김재범 변호사, 그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다른 수사 같은 거 CCTV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좀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CCTV라든지 휴대전화 위치 추적처럼 이 피의자의 위치라도 파악을 하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특공대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예. 게 중요한데 지금 이 당시 상황을 보면 피의자의 위치가 파악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CCTV 확인이나 위치 추적이 없어서 그 피의자가 집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입을 망설였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집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진입이 70여 분 정도 늦게 진입이 됐는데 만약에 위치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빨리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 하나요. 뭐 현장 경찰관의 초동 대응도 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경찰 특공대 투입이 좀 늦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 위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을 예. 한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투입을 했는데요. 이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72분이 지난 오후 10시 43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부 진입을 하는데 늦어진 것은 피의자 위치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 플랜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예. 것. 그래서 늦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홍 기자님 지금 경찰들은 특공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무언가를 했을 것 같은데 뭘 했다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몰렸을 때 어떤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 통제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 해야 될 일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총격 사건인 건 알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방검복만 입고 갔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학부모가 난데없이 뭐 교사한테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전화할 수 있죠. 네네. 근데 그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일로 전화를 아이하고 관련된 일이겠죠. 네,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 사연에서 학부모는 좀 달랐습니다. 아이가 아닌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사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짜고짜 첫 마디가 선생님, 저 지금 남편이랑 싸웠어요. 선생님이 우리 애 아빠 좀 말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황한 교사가 아니 그걸 왜 저한테요? 라고 되물었는데 학부모가 우리 애가 이 학교 다니잖아요. 교사가 개입을 해줘야죠 라고 받아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도 굉장히 기가 막힌데 앞으로는 더 기가 막힙니다. 교사가 중재를 거절하자 해당 학부모는 그럼 학교가 보호를 안 해주는 거냐? 왜 안 끼어드냐? 무책임하다. 30분 넘게 고성과 항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한 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말려달라고 한 건데 뭐 홍 기자님도 아이를 키우셨지만 좀 옛날 일이기도 하고 이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요즘 이렇게 다른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거는요. 그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잖아요. 사실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그게 뭐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가 끼어들어도 기분 나쁜 거고 그렇죠. 사위 입장에서 이 장인어른 뭐 장모님이 끼어들어도 기분 나쁜 거고 이런 건데 심지어 남의 개입이 싫고 우리 둘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에겐가 개입을 원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게 만약에 전문 상담가라면 모르지만 이거를 내 아이를 맡기는 아이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만약에 결손가정이라고 해도 우리 집이 가난해도 학교에는 알리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차별을 받을까 봐 혹은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선입견을 가지고 볼까 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좀 가렸다, 감췄다 싶은데 이제는 개입해달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실 좀 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민원 사례 집에 보면 김진우 선생 더한 내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급식 메뉴가 문제됐던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한 교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직접 밝힌 내용인데 급식 메뉴가 순대볶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잘 먹고 잘 만족스럽게 다 먹었는데 어떤 학부모가 방과 후에 교무실로 다짜고짜 찾아와서 정색을 하더니 우리 학교는 동물 피가 금지된데 왜 이거를 가지고 급식을 했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만두를 직접 빚지 않고 시판용 만두를 썼느냐. 그렇습니다. 이거 일일이 직접 빚은 만두를 써야 되지 시판용 만두를 가지고 급식을 줬다는 항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정말 수제 만두집이지 이게 학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드리는데 지금 정리를 하면 강민규 아나운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누리꾼들이 뭐 당연히 반응이 안 좋죠. 네, 저혈압 환자 치료용으로 이 사례집을 써야 된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이 올해 한 학기 동안 교권 침해를 겪었다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이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활동의 침해 주체가 가장 많은 게 학부모 63%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학부모님들이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